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향성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끝내 연준 의장이 항복을 선언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어젯밤 저녁까지만 해도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 나와서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주식은 아주 이게 푸르딩딩이 아니고 불구딩딩 할 것이다. 어쩌고 하더니 어젯밤 11시에 잭슨홀 미팅이 시작이 됐죠. 연준 정책 금리가 적당히 긴축된 수준이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지금 높은 수준이다.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5분 지났네요.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정책 스탠스를 신중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신중하게 조정할 수 있다. 신중하게 뭐 할 수 있다. 내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발언 직후 갑자기 9월달 연준 금리 인하 확률이 7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직전에는 75%였었고 근데 90%까지 정확히는 91%까지 넘어갑니다. 지금 발표 5분 만에 확률이 20%가 올라가는 거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1시간이 아니고 몇 분 만에 한 1,500억 원의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됐고 또 한 20여 분이 지나니까 3,000억 원에 가까운 선물 포지션이 계속 청산됩니다. 가격 하락에 베팅한 사람이 많았겠죠. 아마도 숏 청산이 되고 가격이 오른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여기서 지원 사격을 또 합니다. 리사 쿡이라고 하는 연준 이사, 지금 미국 법무부에 수사를 의뢰했어요. 이 사람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 이거 철저히 조사해. 그러면서 한마디 또 하는 거죠. 사임하지 않으면 내가 해임시키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죠. 금리 인하 하기 싫어? 그러면 감옥 가고 싶니? 그냥 집에 가고 싶니? 이 두 가지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연준 의장도 그렇고 이사도 그렇고 그리고 본인 인사들이 하나씩 저는 이렇게까지 연준의 힘을 행사하는 게 가능했나? 이건 너무나 노골적이고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했고 이거는 실업자 청구 수당이 최근에 많이 늘었거든요. 이 얘긴즉슨 노동 지표가 안 좋으니 금리 인하해도 되지 않겠냐. 제롬 파월 의장이 여기에 서서히 마음을 이제 여신 건지 아니면 굴복을 하신 건지 어쨌든 마음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9월 17일 금리 인하 확률이 70에서 75% 갔다가 90%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연준의 이사들, 그러니까 투표권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점도표 찍고 하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를 정확히 맞출 확률, 횟수를 맞출 확률 그냥 반이라 보시면 돼요. 동전 하나 튕기는 게 통계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냥 동전 튕기는 게 우리 연준 이사님들 이거 어차피 못 맞춰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맞춥니까? 8월달 물론 이게 지금 아직 100%는 아니죠. 8월 물가지수, 고용지표 9월달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9월달 금리 인하를 최종 결정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또 이 얘기를 사실 수십 번 드렸죠. 이런 거 대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극소수의 타고나신 단타 트레이더 분들은 제외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확률이 굉장히 사냐 죽느냐를 가를 겁니다. 근데 단타 하시는 진짜 타고나신 분들이 아닌 이상 전혀 지장 없습니다. 우량 코인을 걱정하고 있는 나를 심히 걱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더 헤이즈가 못 참고 이더리움 이번 사이클에는 최고 1만 달러 많으면 2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미국에서 엄청난 신용 확대, 달러 공급의 증가가 시장에서 이제 힘을 받을 것이다. 사실은 이런 가격 예측도 너무너무 부질없는 거죠. 왜요?
이번 사이클이 언제 끝날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10,000달러까지 20,000달러 이거는 차이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나마나 한 걸 하고 있네요. 어찌됐건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냐? 그거를 제가 뭐 간단히 요약을 해봤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첫 번째 방향성임. 방향성을 틀리면 뭘 하든지 속력에 관계없이 이상한 데 가 있는 거죠. 틀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종목도 물론 중요해요. 어떤 코인, 우량 코인, ETF 코인, 미국산 코인. 종목보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다? 타이밍이에요. 쌀 때, 너무 쌀 때, 이렇게까지 싸도 되냐 할 때 사는 거고요. 비쌀 때, 이건 좀 심한데, 이건 너무 거품 아니야? 그때 팔면 됩니다. 종목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 그리고 배짱도 실은 필요해요. 남들이 다 공포에 덜덜 떨 때 그냥 지르는 배짱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끈질김이겠죠. 인내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이제 자기 만족이 있어야 돼요. 이 정도면 됐다가 있으셔야 되고요. 노력이 심지어 경험이 필요해요. 이 파시는 건 뭐 이론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실제 덜덜 떨면서 못 팔고 사고 있는 포모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경험과 사실 부단한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합니다. 심지어 운까지 따라줘야 됩니다. 요 네 개가 중요해요. 뭐 연준이 뭐 금리를 뭐 언제 몇 프로 방향성은 저는 정해졌다고 얘기를 사실 뭐 100번 이상 드린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를 내려줘야 전 세계가 다 같이 시원하게 금리 내리고 시원하게 돈 찍을 수 있다. 계속 얘기 드렸죠. 사실은 제가 얘기를 했지만 방향성조차 제대로 잡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비트코인이 100달러 갈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 같다. 10만 달러는 꿈도 꾸지 마라고 했는데 한 7년 지나서 하버드 대학교가 비트코인을 1,500억 원을 쟁여놨습니다. 10만 달러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그것도 몰래 샀다가 이제 뭐 ETF 공시해야 되니까 밝혀진 거죠. 방향성 잡기가 왜 어렵냐면요. 연준 의장, IMF 총재,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전 세계 석학, 노벨상 수상자 이런 사람들이 코인은 사기, 다단계라고 TV만 켜면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신문만 펼치면 그러니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아, 일반인 기준 맞아. 코인은 사기지. 내가 미쳤지. 내가 다단계 내가 눈이 멀었나? 모두가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참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 가격이면 땡큐 하고 좀 더 죽고 가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하시면 됩니다. 쉽다는 얘기입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성공한 사람이 너무 드문 겁니다. 10년 이상 저도 비또 속에 속을 뻔했습니다. 비트코인 다 사기라면서요. 뭐 쥐더치라면서 뭐 돈 세탁이라면서 그 리또속 이것도 지독했죠. 리플 얘기만 하면 입에 거품을 무시는 분들 때문에 리플 얘기를 저도 자제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 뭐였습니까? 이또속 아닙니까? 이더리움은 진짜 쓰레기다. 상쓰레기다. 이건 진짜 아무 때도 쓸 데가 없다. 너무 터졌다. 수수료 너무 비싸고 이거 어디다 쓰냐? 솔라나 쓰고 뭐 저기 레이어 2 이더리움은 경쟁력이 없다. 그 다음 이게 뭐 지금 아직도 알도속 저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여러 번 드렸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더리움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근데 뭐 비웃는 분들 많이 계셨죠. 이런 거에 신경을 쓴다는 자체가 물론 이제 좀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내 투자 방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체가 투자가 많이 덜 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향성,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아들 에릭 트럼프. 이 친구가 엘리트예요. 이 친구가 코인은 꽉 잡고 있거든요. 암호화폐 사업 홍보를 위해서 일본에 간답니다. 일본 상장 회사 메타플래닛 주주총회에 참석을 할 것이고 에릭 플래닛이 메타플래닛의 전략 고문으로 이미 영입이 돼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 앰베서더 뭐 이런 느낌이죠. 세계 최강국 대통령과 그 아들들이 전부 코인 사업을 키운다는데 왜 그렇게 시무룩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코인판을 키우는 세력이 트럼프 대통령 만들고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장관, 차관, 데이비드 삭스 같은 특정 이름도 처음 듣죠. AIN 크립토 차를 이런 사람들 뽑아놨는데 트럼프가 시간은 걸려도 결국 저는 코인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코인 회사들, 로비했던 회사들, 리플, 크라켄, 코인베이스, 제미니, 이런 회사들 있죠. 불리시, 톰리가 이끄는 비트마인, 스트래티지. 지금 이 공약 안에 전 다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상무장관 역시도 아들들이 둘이 있거든요. 이 아들들이, 그러니까 아빠,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이 운영했던 캔터 피츠제럴드 투자은행 20몇 년 됐을 거예요. 엄청 오래 했는데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상무부 장관 하면 여기 이제 현직에 있으면 실은 안 되거든요.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그 회사 지금 피델리티 비트코인 현물 ETF 그 다음에 로빈후드 주식 이제 한 2천억 가까이 지금 쟁여놨죠. 그들이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녀들까지 총동원해서 큰 돈을 벌 것으로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밀고 있잖아요. 걱정을 하는 자신을 걱정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건 이제 전 그릇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기 그릇보다 보통은 탐욕이 클 수가 있어요. 이러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번에 매파적 발언할 것 같은데 이번에 금리 동결할 것 같은데 이번 주식 정말 엄청나게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 코인 샀는데 사도 불안, 팔아도 그만. 안 사도 불안, 안 팔아도 불안이요. 일희일비 좌불안석.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욕심을요. 그냥 욕심은 줄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자족하는 마음인데 쉽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욕심에 비해서 뭘 키우시면 되냐면요. 내 그릇을 확 키워버리셔야 돼요. 근데 내 그릇이 쉽게 커집니까? 실은 경험, 실패, 시행착오를 딛고 그릇을 확장을 확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 아 그래? 매파적 발언? 아 그래? 그럼 좀만 더 사볼까? 트럼프 대통령 좀만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화이팅 아마 하실 수 있는 이미 그러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자, 리플 SBI 홀딩스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게 새롭지도 않은 얘기죠. 2016년도부터 SBI 일본의 큰 금융그룹이요. 리플에 2016년부터 투자해놨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스테이블 코인 일본에서 출시 협력 이 방향성이 그때부터 이미 정해졌던 겁니다. 강력한 세력 중 하나 리플이잖아요. SBI 홀딩스와 리플은 그냥 자웅동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SBI 홀딩스와 스타테일은 토큰화 뭐를 거래하겠다? 주식을 거래하겠다. 24시간 거래, 신속한 해외 결제, 분할 소유권.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항상 이해를 좀 잘 어려워하시는 게 이거예요. 비트코인 0.0001개도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여쭤보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0.0001개도 실은 살 수 있죠. 이렇게 주식도 쪼개서 팔 수도 있고 시간 딱 정해놓고 주말에 안 되고 이게 아니고 24시간 거래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 방향성이 뭡니까? 자산 토큰화. 그 중에서도 지금 주식 토큰화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초창기예요. 초창기이자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과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체 거래소라고 있거든요. 넥스트레이드라고 있어요. 이게 시간도 좀 연장을 많이 시켜놓고 여기 이제 수수료도 상당히 싸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이제 쉽게 퇴근하고도 주식 사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편안함을 주겠죠. 편리함을 주고요. 여기가 근데 장사가 쉽게 말하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주식을 많이 사는 거죠. 시장 점유율 상한에 지금 걸리는 거예요. 15% 거의 육박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규제 당국에서 이 넥스트레이드에 있는 거래 종목, 주식 종목을 26개를 빼버리는 거예요. 거래량을 시장 점유율을 낮추려고 다음 달에는 이거 그래도 이거 너무 많은데 다음 달에는 53개 종목을 뺀답니다. 세력들이 원하는 건 결국요. 모든 자산을 넥스트레이드화 시키는 거예요. RWA 자산 토큰화 시키는 거죠. 실력이란 건 결국 안 쓰고는
백일 수 없도록 만드는 능력이 실력입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세력들이 일본만 가서 작업을 하느냐? 아닙니다. 한국에 진출하는 서클, 해시드, 두나무, 업비트죠. 은행권과 한국에 온 김에 다 만나고 갑니다. 누가요? 서클 총괄 사장입니다. USDC, 블랙락과 피델리티가 밀고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죠. 뭐 코인원 거래소 만났고요. 업비트도 만납니다. 카카오페이 만나고요. KB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시중 4대 은행과 만납니다. 세력들은 지금 이게 뭘 하는 거냐면요.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코인 인프라, 기존의 아날로그 경제, 아날로그 화폐, 아날로그 금융을 디지털, 토큰화, 뭐 같은 말이죠. 디지털 경제 지금 체질 개선하고 있는 거예요. 인프라를 싹 다 갈아엎고 있는 겁니다. 코인만 아니고요. 토큰화, 결제, 송금, 투자, 대출하는 그 모든 방식과 플랫폼 자체를 디지털화 시키는 거죠. 이거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실은 벌어지고 있어요. 실은 중국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부유층들 암호화폐 보유 비중을 확대한다. 일부 투자자들, 그러니까 패밀리 오피스들, 이제 우리 가족의 부가 수천억에서 조 단위가 된다. 이 사람들이 코인을 이제 뭘로 한다? 필수 자산군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체 자산의 5%를 코인에 편입하고 싶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토큰을 직접 보유하고 싶다. 차익거래, 베이시스 트레이딩 등 다양한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홍콩에 있는 코인 거래소 해시키 거래소는 올 8월 사용자 수가 전년 대비 85%가 올랐고요. 한국은 올해 뭐 이게 거래량 폭증했던 때가 있었나? 솔직히 기억은 안 나거든요. 어찌됐건 우리나라도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이 17%, 20% 이상 늘고 있다. 미국은 이미 깨어났습니다. 이미 뭐 억만장자들, 뭐 투자 회사들, 뭐 이제 나스닥 상장 회사 이미 여기는 약간 그 기관들이 약간 좀 미친 포모가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왔고요. 그럼 이제 그게 어디로 갈 것이냐?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오일머니 있는 저기 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카타르, 동남아시아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MZ들 굉장히 많거든요.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시아가 더 깨어나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재미가 없었을 때 좋은 코인을 늘려야 됩니다. 코인 가격 오르면 사고 싶던 거 다 사시면 저는 안 된다라고 봐요. 너무 내 마음이 힘들고 이거 진짜 이거 가는 거 맞아? 이거 쓰레기 아니야? 진짜 버려 말아. 이럴 때 좋은 코인을 늘리시면 참 좋겠다. 중국의 최고 은행이 홍콩에서 코인 전쟁에 합류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를 개시합니다. 이거 우리나라로 표현하겠습니다. 한국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이 그냥 코인 거래소를 차렸어요.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중국의 정확히는 초상은행이라고 했어요. 중국 자산 보유액 기준 중국 랭킹 5위입니다. 글로벌 순위도 20위권을 자랑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국민은행이 66위, 신한은행 69위거든요. 이 두 개 은행 합친 것보다 중국 초상은행이 더 큽니다. 시진핑 주석이 분명히 코인을 금지를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시진핑 권력이 제가 볼 때는 예전 같지 않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대놓고 거래소 차리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물론 중국 본토는 아니고 홍콩에서 코인을 팔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초상은행, 자회사, 홍콩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코인 거래소 공식 출범을 시켰죠. 중국 금융권 최초로 코인 사업에 진출을 한 겁니다. 중국 본토는 여전히 불법이 맞습니다. 비트와 이더, 테더로 24시간 거래를 개시하고 있고 자격 요건을 충족한 전문 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하지만 나중에는 개인 투자자에게 문을 열 겁니다. 이게 원래 순서입니다. 중국의 초상은행은 올 3월 달 기준 자산 운용액이 1조
원이 아니고요.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거의 2,500조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은행이고요. 홍콩 내 중국 은행 계열사 최초로 가상자산 거래 라이센스를 확보했습니다. 반면에 본사가 위치한 지금 이 은행의 본사 중국 선전에서는 서비스가 여전히 불법입니다. 홍콩이 일국 양제 체제 하에서 지역 내 암호화폐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서 중국도 경기장에 진입 직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본 대회 시작 직전에 있습니다. 저는 이 중국 대형 은행이 홍콩에 지금 첫 스타트를 끊었죠. 여기서 끝일까요? 더 들어올 겁니다. 여기는 이제 뭐냐? UBS 스위스에서 1위 은행이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라고 했던 이제 큰 스위스에 있는 은행이 UBS에 합병이 됐어요. 그럼 UBS가 압도적 1위 은행이죠. 여기가 지금 뭐라고 하냐? 이 은행이 중국에 있는 패밀리 오피스들이 비트코인을 5% 정도 사고 싶습니다라고 본인한테 연락했다는 거예요. 아시아가 깨어나고 있다. 중국의 극부층은 스위스 UBS를 통해서 비트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패밀리 오피스는 생각해 보시면 대기업이나 법을 바꾸고 국회에서 투표를 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요. 가족이니까 가장분이 계시겠죠. 거기 제일 높으신 분이 야 비트코인 한 2천억 사 하면 그냥 사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정말 많이 사고 싶은데요. 홍콩이 좀 규모가 구멍가게인 거예요. ETF 비트코인 이더리움 있는데 물량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갔다? 미국의 블랙락 ETF를 사는 거고요. 스위스의 UBS까지 찾아가서 저 실은 한 2천억 원어치만 비트코인 좀 사고 싶은데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산딥 폴리곤의 CEO입니다. 이 코인 저 많이 안 들고 있어요. 사란 얘기 지금 일도 아닙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구글 트렌드는 지금 알트 시즌 이것을 엄청 찾아보더라. 이 지수가 굉장히 높은데 알트 시즌 맞니? 라고 하는 거죠. 개인들이 검색은 엄청 하더라. 야 알트코인 언제 오냐? 웬 알트코인 이거 맨날 하고. 근데 개인들은 투기, 환상, 가능성 맨 이런 것만 찾던데 실은 기관들은 그런 투기, 환상, 핫한 거, 내러티브 관심 없다. 기관 돈을 스마트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머니는 그럼 뭘 중시하냐? 실제 쓰이고 있어? 실제 활용 사례가 있니? 누가 쓰고 있니? 현금 흐름, 실제 돈을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어? 기관들은 지금 엄격하게 좀 다른 거죠. 개인들이랑 눈높이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이번 알트 시즌은 그리고 2017년 혹은 2021년과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겉만 번지르르 했던 마케팅하는 코인들 많지 않습니까? 누구랑 제휴했다, 투자를 유치했다. 이제는 이런 걸로는 기관들을 유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블랙락이 쓰고 있니? 여기 프랭클린 템플턴이 너희들 그 ETF 자산 토큰화에 쓰고 있어? 신청이 돼 있는 거야? ETF 되는 거야? 실제로 증명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쓸 거라는 거죠. 그들이 채택한 것들 위주로만 갈 것이다. 근데 그런 코인이 매우 적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기관 채택, 블랙락, 은행들, 대기업들, 나중에 빅테크들 이거 무조건 채택을 받는 게 전 필수라고 그래서 보는 거예요. 비트이더, XRP, 솔라나, 그다음 에이다까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었고 스텔라도 실은 XRP랑 이제 굉장히 훌륭한 프로젝트라 봅니다. 아발란체, 스위, 헤데라, 도지코인, 타오도 있었고요. 라이트코인도 있었죠. ETF가 이미 신청이 들어가서 확률이 생각보다 높은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코인을 아무 때나 산다? 아니죠. 하락하고 조정할 때만 매수를 하고요.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3번 참고 폭등할 때만 파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이 좀 손에 쥐어지겠죠. 좀 쉬십시오. 휴식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몇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알트코인 현물 ETF 최종 결정일이
대략 10월 16일 전후라고 얘기를 했었죠. 저는 이 날짜가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그 날짜라고 생각은 해요. 뭐 쉽게 말하면 뭐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블랙락이 9월 달에 XRP 혹은 솔라나 개별 ETF 혹은 지수 ETF 혹은 비트 이더 뺀 알트 ETF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뭐 지켜봐야 알겠죠. 저는 그때 가서 어떻게 말이 또 바뀔 수 있냐. 이더리움만 지금 또 킹왕짱으로 몰아가고 있죠. 이더만 킹왕짱이 아니던데. 근데 알고 보니까 야 솔라나가 이거 장난 아니던데. 야 아발란체 이거 끝내주던데. 예를 드는 거요. 에이다 저기 뭐 도지코인 뭐 라이트코인 이거 뭐 괜찮던데. 이런 얘기 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트럼프 정권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투자자, 기업들이 맨날 누구 입만 쳐다봤습니까? 미 연준 의장 입만 쳐다봤어요. 금리 인하 언제? 몇 번에? 확률이 몇 프로야? 뭐 더비시 뭐야 저기 비둘기야 뭐 매파야 이번 연준 이사가 누구야 성향이 어때? 맨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건요 본질이 아니에요.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을 통제하는 그냥 파수꾼? 뭡니까? 그 앞에 세워놓은 그냥 그 사장을 앞에 그냥 눈앞에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인물은 맞는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방향성이에요. 유동성. 금리 인하 돈 풀릴 것이다. 뭐 금융 완화를 할 것이다. 전 세계 제가 지금 사례들 계속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중국이 들어오고 인도에서 비트코인 갑자기 연구합니다. 파키스탄에서 뭐 저기 마이클 세일러랑 만나고 있어요. 일본까지 에릭 트럼프 가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방향성이잖아요. 근데 방향성이 좋아도 타이밍을 못 맞추면 정말 골로 갈 수 있어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타이밍이 엄청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췄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 성공합니까? 끈기라고 하는 건 정말 중꺽 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절제, 난 이 정도면 됐다. 요게 이제 어우러져서 여기에 좀 운까지 한 스푼 더해지면 큰 열매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요, 제가 뭐 매도를 참았던 기억이 사실 없어요. 뭐 3번 참았다 파는데 뭘 3번 참습니까? 뭐 올라야 팔겠죠. 그렇죠? 올 4분기 정도 1년에 통상 최소 한두 번은 팔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실은 줍니다. 조금은 기대를 가지고 익절 타이밍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모두 좋은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